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23일 월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전 세계가 중동발 에너지 위기와 공급망 붕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후 통첩과 각국의 긴박한 경제 대응이 맞물린 오늘, 박 작가님과 함께 그 이면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전 세계 뉴스를 관통하는 단어는 생존을 위한 결단입니다. 미국의 강경한 대외 정책과 이에 맞서는 국가들의 자구책, 그리고 그 와중에도 기술 패권을 놓지 않으려는 움직임들이 아주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치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의 긴장감과 21세기 AI 경쟁이 뒤섞인 듯한 복합적인 국면입니다. 첫 소식은 한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투명성을 위해 아주 강력한 지시를 내렸군요. 다주택 공직자를 정책 논의에서 원천 배제하라는 내용이죠. 정책의 0.1% 결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표현에서 이 대통령 특유의 결단력이 보입니다. 이는 과거 조선시대 상피제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해충돌 가능성을 뿌리부터 뽑아내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의지죠. 특히 한국은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쏠려있는 기형적 구조라 이런 인사정책이 시장에 주는 신호는 매우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사령탑인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지명 소식도 있습니다. 신현송 BIS 국장이 낙점되었네요. 아주 탁월한 선택입니다. 신현송 후보자는 국제금융계에서 거시 건전성 이론의 대가로 통하죠. 지금처럼 중동 전쟁으로 요소수, 에틸렌 같은 핵심 소재 가격이 폭등하는 퍼펙트 스톰 상황에서는 국제 네트워크가 탄탄한 인물이 절실합니다. 공급망 위기가 반도체와 조선업 등 우리 주력 산업을 흔드는 상황에서 그가 어떤 통화 정책의 묘수를 보여줄지 시장의 기대가 큽니다. 문화계에서는 어제 광화문이 들썩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이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로 복고했죠. 네, 아리랑을 테마로 한 이번 공연은 단순한 복귀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국악과 민요를 접목한 무대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죠. 전쟁과 경제 위기로 위축된 국민들에게 문화적 자긍심이라는 강력한 백신을 놓아준 셈입니다. 덩달아 대구시가 추진하는 글로벌 문화 예술 허브 조성이나 한국 연구자 7명의 HFSP 선정 소식까지 더해져 한국의 소프트 파워와 기초과학 역량이 동시에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무시무시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48시간이라는 구체적인 시한까지 못 박았군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발전소를 파괴하겠다는 말, 이건 단순한 엄포가 아닙니다. 트럼프식 벼랑 끝 전술의 정점이죠.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의 긴박함이 느껴집니다. 현재 유가 급등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세금 환급 효과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물리적 타격이라는 초강수를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셧다운 여파가 상당해 보입니다. 공항 보안 검색대에 연방 이민 요원들까지 배치된다고요? 국토안보부 예산 문제로 TSA 요원들이 무급 근무를 견디다 못해 사직하면서 공항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죠. 여기에 이민 요원을 투입하는 임시 방편을 썼는데 이는 내부 행정의 구멍을 군사적 효율성으로 메우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교육부 해체 명령이나 하버드대 고소 같은 이슈도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행보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스타트업과의 계약 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꿨네요. 안두릴과 체결한 2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핵심입니다. 이제 미국은 전쟁도 실리콘밸리 방식으로 치르겠다는 겁니다. 고정 가격 계약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건데 이는 AI 규제 권한을 주 정부로부터 빼서 연방정부가 통제하겠다는 백약관의 방침과도 연결됩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시켜 기술 패권을 지키겠다는 트럼프 노믹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리창 총리가 대외 무역 흑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의식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고품질 해외 상품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메시지인데요. 이는 서구권의 압박에 대해 우리도 시장을 열 테니 싸우지 말자는 유화책입니다. 특히 의료, 디지털 기술 같은 서비스 시장 개방을 언급한 건 상당히 전략적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시진핑 주석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유대를 강조하고 한정 부주석이 아프리카 3개국을 방문하는 등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와의 결속을 다지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기술 분야에서도 백화제방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성과를 자신하고 있군요. 알리바바의 조셉 차이 회장이 언급했죠. 특히 오픈소스 AI 모델 다운로드 수에서 중국이 선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기술 봉쇄를 오픈소스라는 개방형 생태계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베이징시가 발표한 메타버스, 6G, 양자 기술 등 122개 과제도 중국이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가 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하지만 기상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남부 지역에 폭우 경보가 내려졌죠. 네, 농경지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과거 중국 역사에서 치수는 곧 통치 능력에 시험되었습니다. 첨단 기술을 자랑하면서도 정작 기상 이변에 따른 식량 안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아이러니하죠. 반면 산시성 진츠의 샘물 수위가 복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은 중국이 전통 문화와 자연 복원에도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일본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로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정전시 기뢰 제거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요? 일본에게는 엄청난 딜레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거세고 평화헌법 구조는 발목을 잡고 있죠. 그래서 기뢰 제거라는 비교적 방어적인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재미있는 건 이란이 일본 선박은 통과시켜 줄게라며 미일 동맹 사이를 벌리려는 이간책을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로서는 안보와 외교 사이에서 아주 정교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경제 쪽에서는 손정혜 회장이 또 한 번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군요.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5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액수입니다. 소프트뱅크를 필두로 일본 기업 12곳이 참여하는 미일 컨소시엄의 합작품인데요. 일본의 자본과 미국의 기술 토양을 합쳐 AI 시대에 디지털 원유를 선점하겠다는 야심입니다. 이는 과거 80년대 일본 기업들이 미국 부동산을 싹쓸이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인프라 패권을 겨냥한 투자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원전 재개와 공정 거래 강화 소식이 눈에 띕니다.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 6호기가 8일 만에 송전을 재개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일본으로선 원전 가동이 불가피한 선택이죠. 또한 일본 공정위가 대기업의 지식재산권 갑질 조사를 시작한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손정혜 회장이 밖에서 거대 투자를 하는 동안 안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해 기초 체력을 다지겠다는 안팎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이제 전쟁의 한복판, 이란 상황입니다. 미국의 위협에 대해 이란 혁명수비대가 즉각적인 맞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이란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우리 에너지 시설을 건드리면 너희 기술 기반 시설을 타격하겠다는 것이죠.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폐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은 적대물로 간주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말 그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입니다. 실제 군사 행동도 계속되고 있군요. 74차 미사일 공격이 단행됐습니다. 바레인의 미 오함대 본부와 이스라엘 중남부 군사기지들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란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미사일 능력이 여전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참혹한 민생고가 숨어 있습니다. 리알화 가치는 폭락했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있죠. 전쟁터가 된 테헤란의 주거지가 파괴되는 등 민간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인 시설 피해가 8만 곳이 넘는다는 통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병원과 학교까지 공격받는 극한의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이란의 작가들이 조국과 함께라는 가상책을 출간하며 저항 정신을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은 전쟁 중에도 꺾이지 않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여줍니다. 미국이 육아 안정을 위해 이란산 석유 제재를 일시 유예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한 것도 결국 이 전쟁이 글로벌 경제에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전쟁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재정 적자 한도를 높였다는 소식이네요. GDP의 5.1%까지 적자 폭을 키웠습니다. 전쟁 비용이 낙관적으로 봐도 600억 세켈에 달하기 때문이죠. 북부 국경에서는 헤즈볼라와의 전투가 격화되며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하고 이란의 미사일 잔해가 텔아비브 인근에 떨어지는 등 후방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랍계 베두인들을 위한 방공시설 부족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점은 이스라엘 내부의 사회적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이테크 전시는 열리는군요.
이스라엘 기술 산업의 회복력이 대단합니다. 뉴테크 2026분 박람회에 150개 기업이 참여합니다. 2월 한 달간 7억 7천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도 AI와 딥러닝 기술을 고도화하며 기술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한편으로는 문화계의 고통 호소와 사회 영웅상 시상 같은 소식이 대조를 이룹니다. 공연 예술 산업은 수억 세켈의 손실로 도산 위기입니다. 한쪽에서는 전선의 군인들을 영웅으로 기리며 결속을 다지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생계가 무너진 예술가들이 구제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스라엘 사회가 짊어져야 할 내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단신으로 몇 가지 소식 더 짚어보겠습니다. 러시아와 프랑스 소식이죠. 러시아에서는 드론 공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모든 민사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군동원을 더 정교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반면 주식시장은 유가 상승 덕분에 2,900선을 돌파하며 웃고 있는 기묘한 상황입니다. 중국 자동차 브랜드들이 러시아에서 대거 철수하며 시장이 재편되는 모습도 흥미롭습니다. 프랑스 지방선거 결과는 좌파의 승리로 끝났군요. 파리에서 사회당의 에마니엘 그레고아르가 시장에 당선되며 좌파 연합의 건재를 알렸습니다. 마르세유에서도 극우 후보를 꺾었죠. 이는 2027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지표입니다. 문화적으로는 식민지 시대 약탈한 마라는 북을 코트디부아르에 반환하며 과거사 청산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오늘 박 작가님과 함께 전 세계의 긴박한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작가님, 오늘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폭풍의 눈 속에서도 혁신의 씨앗은 자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쟁과 에너지 위기라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한국의 문화 발전, 미일의 AI 투자, 이스라엘의 기술 성장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은 결국 미래를 향한 준비에서 나옵니다. 네, 글로벌 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불확실성 가득한 세계 정세 속에서도 우리만의 중심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